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기고글에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야권이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문 특보에게 혼선을 빚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회담 장소와 날짜를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로 평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모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안 됐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 동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일가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밀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재건축 업체가 학교 앞 이면도로에 공사장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통보해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 기준이 되는 정부의 집필 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남겼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새마을운동, 북한의 도발, 인권 문제는 집필 기준에 넣지 않고 각 출판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온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과서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어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입되는 새 검정 교과서에는 집필 기준 변경에 따라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새 집필 기준 최종 시안은 또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38선 이남으로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꾸로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안은 또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건국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교육과정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이제 아마 의견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필 기준을 180도 바꾸면서 이념 논쟁만 촉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계속 머무를 명분이 없다는 문정인 청와대 특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속마음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가져올 파장을 청와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문 특보에게 경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만 해도 문 특보가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인 만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미북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평화협정 이후 적어도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문 특보가 전문가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특보가 사실상 여론 점검 역할을 맡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지금 시점에선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 정도로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도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와대는 그저 학자적 견해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청와대나 여권이 하기 힘든 속마음을 문 특보가 먼저 대신 표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렇지 않다면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해 6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는 군사훈련 축소,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학자적 견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기간도 줄었고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문 특보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고 이 주장도 사드 진상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실현됐습니다. 참수부대를 운영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문 특보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국방부는 참수부대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각 해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즉각 해임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를 해임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결국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동안 이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로 주장을 해왔던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북한의 진심일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다소 예상 밖의 국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김 위원장이 이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고 수가 높기 때문에 일단 문 대통령이나 미 측에서 굉장히 껄끄러워할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부분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죠. 네. 취임 전에도 그랬고 취임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혹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사업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뼛속부터 사업가인 분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무역 문제 관련해서 이 주한미군 문제를 군사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고 협상 카드로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나 미국 의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철수 카드는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긋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그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 선언문에서
그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같이 언급하다 보니까 평화협정도 금년 말까지 체결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종전선언 된 다음에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사실은 평화협정 체결되는 게 맞는 거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거를 명백히 했어요. 비핵화 마지막 단계가 그래서 평화협정이 이게 될 거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1년 뒤에 이제 평화협정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 평화협정이 가셔야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주한미군 성격이라든지 규모의 변화 논의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 오는 건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문정인 교수라든지 우리 일각 또 미 측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저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적 문제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게 이제 북한을 견제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동북아의 군사적 세력 균형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맡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군사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 돈 문제는 많이 귀착이 될 텐데 주한미군 자산 가치를 국방부에서 분석해 봤더니 그 주한미군은 20조 원 되는 것으로 20조 원 평가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뭐 30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국방비가 지금보다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단축은커녕 24개월 이상으로 늘어나야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게 북한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이런 거죠. 뭐 앞으로 북한과 길고 지난한 협상 과정이 예상되는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급부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안에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겠죠. 관련해서 백악관이나 평양은 아니라고 미국 측은 못 박았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장소와 날짜를 며칠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etting up meetings right now,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location and date. 며칠 내는 통상 닷새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주 내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악관도 회담 장소와 날짜 발표가 임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회담 주요 쟁점인 장소와 비핵화 등을 두고 북한과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 list has been narrowed as the president said, and we expect to have an announcement on that soon. 미국 CNN 방송은 미북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남북 회담과 달리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평양 개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치적 야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방북을 결단할 것이라고 판단해 북한 당국이 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평양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부인한 상황. 세계 회담이 될 미북 회담의 장소에 대한 논란은 공식 발표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상당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노벨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의식해서인지 회담의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회담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한 장. 평화가 상이다라는 글귀와 함께 웃고 있는 트럼프 얼굴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한 폭스뉴스의 SNS 글엔 트럼프 딸 이방카 고문을 비롯한 9만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트럼프는 또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평화를 가져오자고 말한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But I thought it was very generous of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o make that statement, and I appreciate it. 하지만 노벨상을 의식하는 움직임이 정작 미북 협상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북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여기다 보니 정작 핵 협상은 부실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곤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인권 침해를 일삼은 북한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을 원하는 건지 약속만 하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더 많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 추진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오늘 평양으로 날아갔는데 한반도 문제 논의의 장에서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중국과 일본도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발표한 북일 평양 선언을 기본으로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ミサイルの問題を包括的に解決をし、明るい未来を描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 아베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치켜세우며 오는 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회담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오전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리영호 외무상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전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이자 미북 회담을 앞둔 만큼 중국의 역할론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Unfortunately, between the two Korea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mutual trust is almost zero. 특히 이번 방북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와 미북 대화 직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모레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댓글 조작 연루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사 착수 석 달여 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 한번 못한 상태여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경수 의원을 모레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드루킹과 기사 URL을 주고받으며 홍보해주세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댓글 조작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드루킹의 인사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한 경위와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 측에게 받은 500만 원과의 연관성도 조사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통신, 계좌 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관련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당하게 소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증거, 인멸하는 이 정권이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 씨는 댓글 추천수를 자동으로 올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것뿐 아니라 대선 전부터 자체 개발한 서버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정에 나선 드루킹 김모 씨는 예상대로 혐의를 인정하며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댓글 공감 횟수를 조작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드루킹 김 씨와 공범 양모 씨, 우모 씨 모두 순순히 인정한다고 나선 겁니다. 드루킹 측 변호를 맡은 오정국 변호사는
손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공감을 클릭하는 게 귀찮아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1차 공소 사실을 재빨리 인정해 가벼운 판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가 기존에 알려진 614개가 아닌 2,200여 개라는 사실이 새로 확인되는 등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드루킹이 매크로보다 강력한 자체 서버 킹크랩을 직접 개발해 대선 전부터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의 정보에 따르면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 중이라는. 드루킹, 김씨 등 일당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2주 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루킹 김씨 재판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부실한 재판 준비를 타박하고 나선 건데 그런데도 검찰은 이렇다 할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목이 집중된 첫 재판이었지만 고작 13분 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 매크로에 대해서조차 검찰이 재판부로부터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아직 수사 중이어서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내용을 입증할 증거 목록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분석도 안 했는데 기소를 했다는 것이냐, 납득이 안 된다며 검찰을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준비 부실 이유를 경찰에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넘겨달라고 경찰에 몇 번씩 전화하고 재촉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한 달 넘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드루킹 측도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증거 목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검경의 기싸움에 수사와 재판 모두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물컵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았다며 폭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관세청은 조 전 전무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비밀 공간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 전 전무는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물벼락 갑질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종이컵에 든 음료를 사람에게 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밀쳤는데 컵에 든 음료수가 튀어서 사람이 맞은 것뿐이란 겁니다. 당시 회의가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자택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관세청은 오늘 3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직원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모레 이곳에 모여 첫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이런 가면을 쓰고 모여 총수 일가 퇴진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제보 카톡방에 모인 1000명 직원들은 이번 집회에 노동, 시민단체, 정치권 참여는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7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기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30대인 이 남성 승객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등을 켠 택시가 속도를 줄입니다. 덩치 큰 남자 승객과 택시기사가 잇따라 차에서 내린 뒤 승강이를 벌입니다. 승객 A씨는 이곳에 택시를 멈추게 한 뒤 5분 가까이 택시기사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남자 승객은 자리를 피하는 택시기사를 쫓아가서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차기도 합니다. 쓰러진 70대 택시기사는 20여 분 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뒤따라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확인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이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리케이트 넘어 계신 분이 이렇게 대자로 뻗어 계셔가지고 두 분 다 의식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승객 A씨가 목적지를 횡설수설하자 택시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돌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망한 운전기사는 20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그동안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래저래 하셨을 텐데 상당히 매처롭게.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 사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손주에게 줄 용돈을 벌러 갔다가 일을 당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3살 이순애 할머니는 생일을 닷새 앞두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신이하고 일단 만나기라고 저기 한다고 서로 연락하고 다섯 때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옆에는 동서 사이로 60여 년 동안 한 마을에서 살아온 78살 김옥금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돈도 도시지가 아니죠. 진실은 진실인데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도리로서. 김 할머니는 평소에 일을 잘 다니지 않았는데 어린이날 손주에게 줄 용돈을 벌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항상 안 가신다고 잠깐 이번에만 한 번만 갔다고 자식들 손자들 용돈 주고 그러려고 더 욕심껏 다니셨겠죠. 사고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탑승자 15명은 대부분 인접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제 듣고 어제 잠 오려고 아주 그냥 전화했었으면 또 막 떨어오고 아이고 지금도 가신데.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니버스가 SUV 차량과 충돌하기 전 좌우로 흔들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니버스 중심이 흔들리면서 도로변 가드레일까지 약 30m의 스키드 마크도 확인했습니다. 백미러를 충격하면서 아마 중심을 잃고 그 가드레일을 충격해서 도랑으로 전도된 것 같습니다. 차량 결함, 여러 가지 졸음운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국과수는 버스를 분해 정밀 검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인근 지역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에 공사 차량이 드나들 출입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윤혜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방음벽 공사가 한창인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공사장 옆을 지나다닙니다. 새로운 공사장 출입구 예정지입니다. 바로 앞에 중학교 정문, 이어서 초등학교가 있고 또 다른 출입구가 있어 출입구 두 곳 사이에 학교가 끼인 모습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대형 트럭과 중장비 등이 드나들 출입구가 통학로와 붙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출입 결사 반대한다!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444대의 그 덤프 트럭이 폐기물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정부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인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성면 제거 공사를 수주한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관할구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건 학부모들이 다 책임지실 건가요? 구청 측은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확한 인과관계는 수사로 밝혀지겠습니다만 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도우려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당당하시고 벼장 부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낙천적이에요. 정말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사람을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도 느끼지가 않아요. 구급차로 이송되던 남성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도로에 쓰러졌다 구조된 취객입니다. 너 지금 나와 잘하냐? 남성 대원의 뺨을 때리더니 급기야 여성 대원의 머리를 대여섯 차례 때립니다. 강연희 소방위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구토와 경련에 시달리던 강 소방위는 지난주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동료 대원의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욕설이 아니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이라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욕설과 폭행, 소방대원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소방대원의 멱살을 쥔 여성,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군요. 손 놓으십시오, 어머니. 다짜고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소방대원은 제대로 저항도 못합니다. 동료 대원이 뜯어말린 뒤에야 폭행은 끝이 납니다. 응급처치를 받던 이 남성은 주먹도 모자라 발길질까지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보다는 엄한 처벌입니다. 그런데도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만 167건, 지난 5년 동안 모두 844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분의 1 수준. 가해자 대부분이 취객인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되기도 합니다. 체포나 수사권이 없어 경찰과 달리 물리적으로 제압할 방법도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뭐 강제 진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도와주고 구하러 갔는데 그런 우리를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과 함께 부부 소방관이었던 강 소방위는 구급대원 생활 19년 동안 2,084명을 구조했습니다. 생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지만 부검을 앞두고 있어 그 숭고한 뜻마저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얼마 전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이 폭로를 한 운전기사가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 전 의원의 기사 일을 그만두고 넉 달 뒤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건데 이 과정에 청탁이나 어떤 대가가 오간 건 없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 전 의원의 운전기사였다고 주장하는 38살 최모 씨는 현재 성남시청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지난해 9월 2년 근무 조건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채용됐습니다. 당시 16명 선발에 104명이 지원했습니다. 최 씨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분석원이죠. 그러니까 무정차라든지 버스, 민원 처리 잘하고 성실해요. 최 씨는 폭로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앞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 전 의원의 기사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성남시청에 취직한 겁니다. 최 씨는 당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분당을 권리당원으로 제가 되어 있었어요. 9월 달에 취직을 하면서 그 권리당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은 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은수미 후보 자체에 대한 재심권은 없습니다. 아니 그 재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는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국회가 미투 파문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조사를 했더니 국회의원 10명이 성희롱이나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로 끝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 내 성폭력 범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성 응답자가 지목한 성희롱 가해자에는 4급 보좌관이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도 8명이 포함됐습니다. 성추행 역시 가해자로 4급 보좌관이 가장 많이 지목됐습니다. 전체 가해자의 40%를 넘겼습니다. 국회의원도 2명 지목됐습니다. 가해 국회의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음란 전화나 문자 등을 직접 받는가 하면 성희롱 피해를 직접 입었다고 밝힌 여성 국회의원 피해자도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소로는 의원회관 사무실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당, 술집 등 유흥업소를 꼽았습니다. 위기질서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술 따르는 자리에 안 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문화가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천지도 뭐 지금 다들 입마금하느라 난리 났을걸요. 이번 조사를 위해 설문지 1,800여 부가 배포됐고 960여 부가 회수돼 응답률은 52.7%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예,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는 확성기가 철거되고 평화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여러 대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이 F-22라고 하면 그야말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이 국면에 이게 지금 왜 온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F-22는 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UFO급 무기입니다. 한 대가 다른 기종 144대를 상대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는 1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 썬더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 훈련에 F-22가 참가하는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위해서 6대가 파견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때 북핵 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역대 최다인 8대의 전개가 과연 훈련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11일부터 훈련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면 너무 일찍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뭐 이유가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에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훈련을 12일 앞두고 온 겁니다. 이 F-22는 전 세계적으로 187대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훈련에 임박해서 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또 훈련을 마치고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뭐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전략 자산을 공개하는 건 이제 비공개로 할 경우가 많고, 예. 북한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할 때는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금 재밌는데요. 예. 이번 전략 자산 공개는 일반 시민이 찍은 사진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F-22가 한낮에 이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저공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이런 의도는.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압박뿐 아니라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거론한 다음 날 이 F-22가 한국에 도착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을 때도 바로 뒤 후방 지역에 미군 아파치 헬기 10여 대와 기갑부대를 대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걸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것도 또 궁금한 대목이긴 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조 5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재작년에 상장하면서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한 여파입니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당시에는 적법이라 했던 금감원이 왜 이제 와서 판단을 바꾼 건지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7.21%나 빠진 40만 4천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 5천억여 원이 증발한 겁니다. 재작년 말 상장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자회사 평가 기준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면서 이 회사가 1조 9천억 원의 흑자 기업이 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까지 검토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2016년에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상장부인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이렇게 세밀히 못 받겠죠. 늑장 감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와 참여연대 등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4월에 특별감리를 해놓고 뒤늦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만약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삼성 바이오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마오쩌둥의 손자가 숨졌다는 이 사망설이 돌았었는데 이 손자가 북한에 가지도 않았으며 생존해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오쩌둥의 유일한 손자 마오신이가 북한 버스 사고로 숨졌다는 주장은 중화권 매체를 통해 촉발됐습니다. 북한 버스 사고의 사망자 명단이 비공개인 점,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급히 사과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有魄力地前往火车站送行，这非常不同寻常。 하지만 마오신이 사망설은 헛소문이며 그가 살아있다는 반박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오쩌둥 조카 딸인 마오샤오칭은 마오신이가 최근 북한에 간 적이 없다며 그의 생존설을 주장했다고 홍콩 싱다오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교통사고 8일 뒤인 지난 30일 찍은 마오신이의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오신이의 한 지인도 특수한 신분의 마오신이가 여행단을 통해 북한에 갈 리가 없고 그가 사망했다면 중국 정부가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며 그의 사망설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혹시 김나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 대표 보컬리스트들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이들 가운데 김범수와 박효신이 비슷한 시기에 신곡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가수 김범수는 최근 메이크20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데뷔 20년을 기념해 리메이크와 듀엣, 신곡을 섞어 20곡을 순차 발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곡은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로 정했습니다. 원곡에 가스펠과 EDM, 즉 전자댄스 음악 느낌을 더해 변화를 줬습니다. 힘을 빼고 담백하게 노래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촉촉한 목소리. 박효신의 신곡 별시입니다. 공개 즉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음원킹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박효신은 별시를 시작으로 정규 8집 신곡을 순차 공개합니다.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던 정재일이 공동 작곡가 겸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음반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한 곡씩 공개를 하는데 여러 개 선물을 동시에 받는 것 같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에 대한 충족감도 있고 두 보컬 거장의 귀환, 음악 팬들은 설렙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K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이동국은 뽑지 않겠다고 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엔트리 구상을 밝히면서 논란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K리그 전북 소속으로 5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6위에 올라있는 베테랑 이동국에 대해 대표 발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K리그를 상대해서 경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랑 큰 대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동국은 지난해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고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2경기에 출전했지만 빠르고 많이 뛰는 축구를 선호하는 신태용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 황희찬, 권창훈 등에 비해 그 쓰임새가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청용은 올 시즌 출전한 9경기 중 선발 출전이 고작 3번에 그칠 정도로 경기 감각과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월드컵 출전 경험과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성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지금 경기 선발도 나가고 하고 있어 지금 반신반의 50대 50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르면 오는 14일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 23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 평양의 병원 환자들이 허연 돼지발을 들고 감격해 웁니다. 김일성 생일 100년을 맞아 김정은이 하사했다는 선물입니다. 그 무렵 미국 시민단체들이 북한 농촌을 돌면서 식량 실태를 직접 조사했더니 달걀과 고기를 먹은 지 넉 달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당 창건일 하사품으로 맛본 뒤 동물성 단백질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족발 하나 하사받으면 눈물이 나올 만도 하겠죠. 지금 북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는 건 500곳 가까운 이런 장마당 덕분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죠.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 김 위원장은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엊그제는 후속 조치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던 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덩 샤오핑은 1970년대 말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신칸센을 타보고 바람처럼 빠르다고 감탄했습니다. 신일본 제철에게 중국에도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국에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다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중국의 고속철도 길이와 철강 생산량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의 길을 빨리 걸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지금 되새겨 보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어느 선까지 밀어붙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가는 방향이 맞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김일성 이래 60년 약속 흰 쌀밥에 고깃국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핵을 완전히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5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이 갈 길이었습니다. 네, 밤이 되면서 볼에 닿는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까지 불면서 모레 아침까지 꽤 쌀쌀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두툼한 겉옷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낮 동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강릉 8도, 울산 1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20도, 울산 21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어린이날인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을 위한 특보여야 하고 더 크게 보면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위한 특보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둘러싸고 번번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대통령 특보가 이렇게 개인적 소신이라거나 학자적 양심이라는 말로 혼란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